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인데요. 윤석노 지음 도난출판사에서 펴낸 도서입니다. 중국인들이 즐겼던 음식을 통해서 중국을 만든 음식은 무엇인지, 중국을 바꾼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게 된 음식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먹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중국을 만든 음식, 2장은 역사를 바꾼 음식, 3장은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낭독해 드릴 것입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인접한 국가이고 점점 거대해지는 중국의 실체를 똑바로 보자는 의미에서 음식이란 소재를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시도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양귀비가 호떡 맛에 빠진 이유. 중국에서 호떡과 두부는 당나라 무렵에 크게 퍼졌다. 역사책과 각종 시문집을 보면 왕과 귀족, 유명한 시인과 문인들이 호떡 맛에 푹 빠졌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가득하다. 두부 역시 전설로는 한나라 때 발명됐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식품 역사학자들은 당나라 때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호떡과 두부가 당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당나라 때는 중원과 서역이 연결되는 실크로드가 완성됐다. 그런 만큼 호떡과 두부의 유래와 발달의 역사를 알면 중원과 서역의 관계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 교류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양귀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 중 하나가 호떡이었다. 난리를 피해 떠난 피란길에서 현종과 양귀비 일행이 배고파하자 서둘러 시장에서 호떡을 구해왔다고 한다. 온갖 부귀영화와 사치를 누린 천하의 미인 양귀비의 마지막 식사가 무척이나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양귀비는 마지막까지 귀비답게 좋은 음식을 먹고 사망했다. 양귀비가 먹은 호떡에는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시장에서 호떡을 사왔다지만 그 속에는 당나라 상류층의 음식 문화, 실크로드를 통한 서역과의 교류를 비롯해 8세기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단면이 압축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756년 알록산이 반란군을 이끌고 수도인 장안으로 쳐들어왔다. 다급해진 현종은 서둘러 궁궐을 버리고 수촨섬 파촉으로 피란을 떠났다. 장안에서 25km쯤 떨어진 함양의 망이궁에 이르렀을 무렵 급하게 피란길에 오르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현종 일행은 배가 고팠다. 그러자 양국충이 시장에서 호떡을 사다 현종과 양귀비에게 바쳤다. 자칫 통감과 역대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 가운데 흥미로운 이야기만 골라 모은 24사 통속 연의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1300여 년 전 중국에 호떡이 있었다는 사실도 뜻밖이라면 뜻밖이지만 지어 마신 황제가 배가 고프다는데 왜 다른 좋은 음식 다 두고 하필이면 호떡을 구해다가 바쳤을까? 아무리 식사 때가 지났고 급하게 떠나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하더라도 궁궐에서 불과 60리쯤 왔을 뿐이다. 가마를 타고 이동하느라 천천히 움직였다 해도 길 떠난 지 4-5시간 정도 왔을 뿐인데 황제에게 시장 호떡을 바쳤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당시 호떡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민들이 군것질거리나 값싼 길거리 음식이 아니었다. 양국충이 구해온 호떡은 황제 일행이 먹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고급 음식이었던 것이다. 흔히 호떡을 우리나라 전통 길거리 음식이나 중국에서 전해진 시장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호떡의 뿌리는 서역의 중앙아시아다. 우리나라에는 이모군란 이후 개화기 때
한반도로 건너온 화교가 전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훨씬 전부터 있었던 음식이다. 조선 중기 이후 여러 문헌에 호떡에 관한 기록이 있고 조선 초기 기록인 세종실록에도 중국에서 호떡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중 하나인 소병이란 말이 보인다. 대마도 도주에게 선물로 2상자를 보냈다고 나오는데 이 무렵의 호떡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귀했던 밀가루로 구운 음식이었으니 지금처럼 길거리 간식이 아니라 상류층의 별미였다. 호떡은 서역풍의 음식인 만큼 이름도 호인들이 먹는 떡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호는 오랑캐가 아니라 서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지금의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먹었던 음식, 그러니까 오늘날 아랍과 중앙아시아에서 먹는 난이라는 빵이 호떡의 조상쯤 되는 셈인데 고대의 난인 밀가루 빵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을 거쳐 전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먹는 호떡이다. 호떡이 중국에 전해진 시기는 기원전 2세기 한무제 때 이후로 본다. 명말 청초 때의 학자인 장대가 쓴 야항선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호떡을 기밀이 만들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호떡과 관련해 이야기되는 기밀이라는 인물은 없다. 때문에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하고 서역과의 교통로를 개척할 때 한나라에 귀화한 흉노족 왕자 김일제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역에서 역시 호떡이 상류층의 식품이었다는 뜻이다. 한무제 이후 거의 1800년이 지난 시점에 쓰인 야항선의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의문이지만 호떡이 한나라 때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후한 때의 학자인 유희의 한자풀이 사전인 성명에도 호떡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무제가 실크로드로 통하는 교역로를 개척한 이후 서역의 밀이 대량으로 전해질 때 서역의 밀가루 음식인 호떡도 함께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호떡이 전해지면서 중원의 상류층에서는 오랫동안 호떡 열풍이 불었다. 한나라 제12대 황제인 영제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데다 우매하고 방탕하기까지 했다. 신하의 말은 무시하고 내신 환관들의 말만 들어 한나라 말기 환관 정치의 막을 열었다. 황건적의 난에 이어 조조, 유비, 손권의 삼국시대가 시작되는 빌미를 제공한 황제가 바로 영제이다. 영제는 호떡에 홀딱 빠져서 매일 호떡만 먹다시피 하며 살았다. 후한서, 오행지에는 영제가 서역의 풍속을 좋아해서 서역의 옷을 입고 서역의 음식을 먹으며 서역의 음악과 춤에 빠져 지냈으며 황실의 친척과 장안의 귀인들이 모두 황제의 모습을 따랐다고 나온다. 서역에서는 양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밀가루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온갖 종류의 호병, 즉 호떡이었다. 중원에 분 호떡 열풍은 한나라를 거쳐 삼국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나 당나라 때까지 이어졌으니 무려 9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지속됐다. 구당서에는 8세기 당현종 때의 연호인 개원 이래 궁중에서는 언제나 서역의 음악을 연주했고 귀인을 받아 요리를 대접할 때는 서역의 음식을 차렸으며 사대부와 부녀자들이 모두 서역의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종과 양귀비도 호떡을 먹었지만 양귀비 슬픈 사랑을 노래한 당나라 시인 백거이 역시 호떡을 좋아했으니 9세기 당나라 상류사회의 호떡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백거이는 친구인 양만주에게 호떡을 보낸다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 시 한편을 통해서도 당나라에서 호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참깨 호떡은 장안풍으로 만든 것이지 화떡에서 갓 꺼내 바삭하게 구워진 맛이 향기롭다. 먹고 싶어하는 양대사에게 보내니 고향인 보흥에서
맛본 것과 비슷한지 보시구려. 양만주는 백거이가 어렸을 때 사귀었던 고향 친구로 백거이가 충주지사로 있을 때 양주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밀가루 반죽에 기름을 칠한 후 참깨를 박아 화덕에서 바삭하게 구운 호떡. 지금 봐도 먹음직스럽게 느껴진다. 중국식 호떡을 먹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호떡은 직접 불에서 굽는 방식이 아니라 화덕에서 곁불을 쪼이면서 굽는 방식이다. 한자로는 불에 직접 굽는 소와 곁불에 쪼이는 고를 합한 방식이다. 중원의 전통적인 조리법인 뜨겁게 달군 조리기구 위에서 음식을 지지는 낙이나 북방의 숯불구이인 적과는 또 다르다. 한나라 때 중원에서는 주로 끓는 물에 넣어 익히거나 지지는 요리법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 만두를 요리할 때처럼 찌는 요리법도 있었지만 아직 널리 퍼지지는 않았을 때였다. 이때 서역에서 수입품인 밀가루와 함께 서역의 선진 조리법이 전해졌고 호떡은 이런 서역의 조리법이 만들어진 대표적 음식이었으니 오랜 세월 중원의 상류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실크로드가 열린 이후에는 서역의 문명과 문화가 중원보다 앞섰거나 최소한 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중국이 1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음식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호풍에 빠졌을 것이다. 더불어 남북조 시대에 중원의 상당 부분은 북방 유목민이 차지한 데다 당나라 개국 황제인 고조 이연의 핏줄에서 알 수 있듯이 당 황실의 절반은 북방 유목민인 선비족이었으니 서역의 바람이 잦아들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럼 두부는 누가 만들었을까? 마찬가지로 두부의 유래를 살펴보면 서역의 문화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흔히들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두부. 두부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 두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한나라 때 회남왕 유안이 발명했다는 설이다. 유안은 황후와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한나라를 세운 항고조 유방의 손자다. 기원전 164년 현재 중국의 안유성 일대인 회남왕으로 책봉이 되지만 훗날 역모에 연루된 것이 발각돼 자살한다. 정치적으로는 불운했지만 학식이 뛰어난 도교의 사상가였던 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특히 도교 수련생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유안의 두부 발명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신선이 되기를 꿈꾸던 유안은 늙지 않은 불로장생약을 개발하려고 전국의 도사를 불러 모은다. 그 중에서 내공이 있는 8명의 도사와 함께 팔공산에서 단경을 읽으며 돌을 깨우치는 단련을 시작한다. 팔공산 샘물로 아침마다 콩을 갈아 콩국을 마시며 돌을 닦았는데 어느 날 콩국에 소금을 넣었더니 콩국이 부드럽게 굳었다. 이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두부다. 명나라 이시진의 봉초 강목을 비롯해 중국과 조선의 각종 문헌에 나오는 유안의 두부 발명 이야기다. 그런데 옛 문헌의 기록처럼 정말로 유안이 두부를 발명했을까? 일반적으로 두부는 5, 6세기 남북조 시대 때 만들기 시작해 당나라 무렵에 제조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으며 송나라 때는 일반인에게도 보급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남한 유안이 두부를 발명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두부를 많이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이 무렵 이야기가 창작되고 무비판적으로 인용되면서 유안의 두부 발명이 정설처럼 굳어졌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두부가 한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기원전 2세기 전한시대의 유안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원 후 3세기 무렵 후한 말기 때 이미 두부가 있었다고 본다. 허난성 미련이라는 곳에서 후한 말기 묘비가 발명되었는데
거기에 두부로 추정되는 음식 만드는 법이 적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그 음식이 실제로 두부인지는 명확하지 않기에 중국 학계에서는 하나의 설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회남왕 유한이 두부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두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적지 않은 역사학자들이 두부는 개인의 발명품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식품으로 보고 있다. 문화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두부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해석이다. 과거 중국의 서역의 복장, 음식, 문화가 유행하는 호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진 음식을 맛보고 즐긴다는 것이 왕족과 귀족, 부자들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워낙 귀하고 비쌌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제품은 값나가는 식품이었기에 언제까지 실크로드를 통해 비단이나 도자기처럼 비싼 귀중품을 주고 수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역의 맛있는 낙농 제품을 대체할 식품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음식사학자와 중국 과학사 연구자 중 일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두부였을 것으로 본다. 치즈는 한자로 내락이라고 하는데 락은 소젖이나 양젖 혹은 말젖이 굳어서 말랑말랑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다. 치즈를 또 다른 말로는 유부라고도 한다. 여기서 부는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연하고 말랑말랑해진 상태를 말한다. 액체 상태인 동물의 젖이 연하게 굳어진 식품이 바로 유부인 것이다. 지배층을 중심으로 낙농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농경민족인 중국의 한족들에게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유부를 만들 수 있는 소젖이나 양젖이 충분하지 않았다. 대체품으로 개발한 것이 콩젖, 그러니까 콩국인 두유를 이용해 치즈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든 두부라는 주장이다. 이쯤에서 유한의 두부 발명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는 말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귀했던 시절 우유나 양젖이 없어 치즈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값싸고 흔한 콩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두부다. 이렇게 동물젖으로 만드는 치즈 대신 콩국물로 두부를 만든 것은 분명 중국의 힘이자 저력이다. 외국 자본과 기술로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두부가 완성되자 중국인들은 두부가 회남왕 유한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에는 언제나 중국 그리고 한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중화주의의 오만이 깔려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중국인 특유의 허세다. 회남왕 발명설은 남송시대에 나왔다. 바로 한족이 북방 유목민에게 쫓겨 남쪽으로 밀려갔을 때다. 이는 서역의 영향을 애써 부인하려는 중국인들의 허세인 것은 아닐까? 중국 역사를 보면 대부분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민은 거친 오랑캐일 뿐이고 그들이 살았던 서역 역시 사막의 황폐한 야만의 땅으로 그려진다. 무력만 강했을 뿐 문화는 발달하지 못한 민족이었기에 문물이 중원에서 서역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 음식 문화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 서역이 중원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처진 지역이었을까? 오히려 당나라 이전까지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앞선 문물이 중원으로 정해진 것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호떡과 두부로 대표되는 음식 문화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진 한족의 역사 왜곡 사례일 수 있다. 최초의 합격 기원 음식 돼지족발. 한국, 중국, 일본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격 기원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붙기를 빌며 먹는 음식은 단연코 엿이 으뜸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엿을 먹으며 합격을 빌었던 것 같다. 아마 과거 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풍속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전통적인 합격 기원 음식은 찹쌀떡이다. 그 중에서도 배가 불룩하게 단팥을 꽉 채워 넣은 찹쌀떡, 다이후쿠 모찌를 먹으며 합격을 빌었다. 중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추석에 먹는 것과 같은 월병이나 나무 잎사귀에 찹쌀밥을 싼 수흥주를 먹는다. 이때 먹으면 장원급제 한다는 뜻에서 월병은 장원병, 쭝쯔는 장원쭝이라 부른다. 나라마다 다른 합격 기원 음식의 유래에는 각각의 사연과 기원이 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까지 합격을 빌었던 절실한 마음은 세 나라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합격 기원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 동양 고유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동양인은 언제부터 음식에다가 시험 통과의 소망을 담아 먹기 시작했으며 최초의 합격 기원 음식은 무엇이었을까? 남아있는 기록은 없으니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를 토대로 추측해보면 아마 당나라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먹었다는 돼지족발이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다. 당나라 때는 과거 시험이 끝나 장원급제자가 나오면 붉은색 먹으로 급제자의 이름과 답안지 제목을 적어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 있는 대안탑에다 붙였다. 이렇게 장원 급제자의 이름과 시제를 붉은 글씨로 적은 대자보를 주제라고 했다. 중국어로는 주티다. 그런데 이 주티와 돼지족발을 뜻하는 주티가 발음이 같다. 그렇기에 과거를 보러 가는 당나라 선비들이 돼지족발을 먹으며 장원급제해 자기 이름과 답안 제목이 붉은색 먹으로 쓰여 대안탑에 내걸리기를 소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나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풍속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중국 일부 지방에서는 시험 볼 때 합격을 빌며 돼지족발을 먹는다. 돼지족발의 유래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당나라 때 과거에 급제하면 붉은색으로 이름과 시제를 적는 주제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돼지족발을 먹으며 장원급제를 빌었다는 이야기는 재미로 듣는다 치더라도 왜 하필 당나라를 시대 배경으로 삼았을까 싶은데 거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 이는 중국의 과거 제도가 당나라 때 정착된 배경과 관련이 깊다. 당시 대다수 선비에게 장원급제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제도가 수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에 공개적인 인재 채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험에 의한 관리 등용은 한나라 이전부터 있었다. 한나라 때는 각 주에서 한 명의 인재를 추천받았는데 이때 추천받은 인물을 수재라 했다. 또 각 군으로부터 약간명을 추천받았는데 이를 효렴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중앙으로 불러 모아 이 중에서 인재를 뽑아 관리로 선발했다. 과거 제도를 포함한 시험 제도는 겉으로는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관리로 중용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봉건 시대가 지나 중앙 집권이 강화되면서 호족 세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 수나라 때 다듬어진 과거 제도를 이후 당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해 자리를 잡았고 송나라 때부터는 완전 정착돼 관리 채용 방식으로 일반화했다. 바꿔 말해 당나라 후기부터 과거에 의한 관리 선발의 비중이 높아지고 귀족들도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되면서 이전 왕권과 권력을 나눠 가졌던 지방 가문의 세력이 약화됐다. 그 결과 송나라 때는 과거 제도가 정착됨과 동시에 문치주의를 바탕으로 가문에 의한 권력의 세습이 형식상으로는 사라지게 됐다. 명문 권력 가문 집안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재상이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명문 권력자 집안의 자제도 아닌 평범한 말단 관리 출신이 과거에 장원급제한 이후에는 중앙으로 진출해
황제와 함께 정사에 참여하고 성장까지 됐으니 과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똑똑하기만 하면 누구나 장원급제를 통해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을 것이다.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에게는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합격의 소망을 담았을 만큼 장원급제의 꿈이 간절하고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시험이 평민들에게는 이무기가 용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황제에게는 인재를 발굴해 관리로 중용함으로써 세습 호족의 세력을 견제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면 당장 관청이나 황제가 마련한 잔치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신분이 달라졌음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극진히 대우했다. 당연히 선발 과정도 엄격했는데 초창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개그의 소재로 삼을 만한 정도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예전에는 공부는 많이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지식인을 비꼬아서 말할 때 먹물 깨나 마셨겠다 하며 비아냥댔다. 오징어 먹물도 아니고 붓글씨 쓰는 먹물을 마신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지만 이는 실제로 과거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벌칙으로 먹물을 마셔야 했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북조 시대의 북제에 있었던 일이다. 각 군현에서 인재를 추천받아 황제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제와 효렴 같은 시험이었는데 이때 황당한 일이 있었다. 황제가 조정에 앉아 친히 시험을 주재했는데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 벌로 먹물 한 대를 마시게 했고 글자 중에 문장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탈자나 오자가 있으면 답안지를 추적해 역시 먹물 한 대를 마시도록 했다. 수서, 예의지에 나오는 기록이니 먹물 깨나 마셨겠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라 역사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응시자에게 먹물을 먹인 까닭은 단순히 실력이 안 되는 선비 망신 주기 차원을 떠나서 관리 선발이 그만큼 엄격했음을 말해준다. 거기에 지방에서 인재를 출천할 때 글씨조차 제대로 못 쓰는 엉터리를 선발할 정도로 농간이 심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아닐까 싶다. 반면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면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는데 관청과 황제가 주도해 베푸는 잔치도 그중 하나였다. 과거 시험의 종류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7개 잔치가 널리 알려져 있다. 녹명연, 경림연, 응양연, 회무연, 탐화연, 곡강연, 소미연으로 이 중 소미연만 급제자 집안에서 마련하는 자축 잔치다. 먼 옛날 남의 나라의 과거 합격 축하 잔치지만 우리나라 과거 잔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또 이들 잔치를 통해 당시 장원급제의 의미와 시대상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 시험의 1차 관문인 향시에만 붙어도 관청에서 잔치를 열어주고 장원급제를 하면 황제가 잔치를 베풀어 줄 정도로 우대했으니 수나라 때 시작된 과거 제도는 곧 자리를 잡아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확실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는 무력의 바탕을 둔 호족 세력이 무너지고 문명 정치가 이뤄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 돼지고기라든가 두부, 또 소주, 동지팥죽, 생선회 등등 음식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더 있으니 옆에 놓고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JS였습니다.